자, 문제풀이 활동지 채우는 거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과 같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은 병원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병원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얘기를 하며 감염되는 경로는 뭐 호흡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오염된 물, 음식물 섭취, 피부 접촉, 수혈 등 다양한 경로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염병이 걸렸을 때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냐, 그게 아니라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나을 수 있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하는 것을 항원 항체 반응이다 라고 한다 그랬어요. 항원은 면역 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생산하게 만드는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즉, 이 항원이 있어야지 항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원 같은 거 어떤 것들이 있냐? 병원체, 바이러스 이런 것들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항체는 그럼 뭐냐? 병원체가 분비하는 독소 화학물질들과 결합하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단백질에 대한 특징 모두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항원 항체 반응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항원과 항체가 결합하는 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합을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을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요. 자, 그래서 항체는 항원 결합, 항체는 결합 부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도 Y자 형태로 그려줬어요. 여기 결합 하나, 여기 결합 하나. 자, 그래서 항원 결합 부위는 항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백신 맞았다고 해서 독감 안 걸리고 그런 거 아니라고 했죠. 입체 구조가 맞는 항원에만 결합할 수 있다. 즉, 항체는 항원 결합 부위에 맞는 특정 항원에만 결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진단을 하게 되는데, 감염병에 걸렸는지 아닌지 진단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단백질을 이용한 감염병 진단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들도 있다. 그 중에 우리가 신속항원 검사, 유전자 증폭 검사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진단 과정을 보면은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에게 검체를 채취하고 실험실에서 병원체를 존재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단백질을 이용한 감염병은 우리가 검체에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료를 여러분들 코로나 했었던 것처럼, 코로나 검사했던 것처럼 신속항원 검사할 때 시료에다가 떨어뜨려요. 그렇죠? 자, 시료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코 쑤신 거 있죠? 그거 넣게 되면은 패드에서 오른쪽으로 쭉 물이 확산되면서 퍼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안에 항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체와 우리 몸에 만약에 항원이 있다면은 서로 결합하여 뭐가 돼요? 그렇지,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항원 검사 키트에는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를 검출할 수 있는 항체가 들어있어서 내가 그 병원체, 즉 항원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하는 게 신속항원 검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 신속항원 검사 과정은 우리 검사 대상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용액통에 넣어요. 그쵸? 용액통 안에 바이러스가 분해되어 바이러스를 이루는 단백질이 용액 속으로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어떻게 했어? 휘휘 저었었어요. 그쵸? 거기 안내 설명서를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치? 키트에다가 물을 떨어뜨렸어요. 액체를 진단 키트에 떨어뜨리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바이러스의 단백질과 검사 키트 속에 항체가 결합하고 내 안에 있는 항원, 단백질과 검사 키트 속에 있는 단백질, 항체와 결합하면서 반응을 할 때 색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가 두 줄이구나 라고 하게 됩니다. 대조선과 실험선의 변화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조선은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실험선은 내가 떨어뜨렸을 때 색이 나타나는지 보게 됩니다. 대조선과 실험선에 모두 색 변화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감염병에 걸렸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방법이 있었냐? 핵산을 이용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핵산 우리 종류 어떤 거 있다 그랬니? DNA, RNA 이런 거 있다 그랬었죠.
자, 즉 유전자를 이용을 하는데 유전자를 어떻게 할 거냐? 증폭시켜서 검사한다. 그래서 유전자 증폭 검사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검체에 들어있는 매우 적은 양의 핵산을 사실 매우 우리가 코를 쑤셔가지고 했을 때 사실 매우 적은 양을 나타나게 되는데 단시간에 많은 양으로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를 활용해서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는 유전자 증폭 검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과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았지만 그래도 살펴보면은 검사 대상자로부터 여러분들이 간호사 선생님이 할 때 정말 뇌가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그랬었죠. 자, 검사 대상자로부터 시료를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료에서 핵산을 우리가 분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리한, 여기 핵산산이라고 써있는데 핵산입니다. 자, 핵산을 분리를 하게 되고요. 분리한 핵산을 중합효소 연쇄 반응 장치, 무슨 말이에요? PCR 장치, PCR 검사한다 그랬었죠? 뭐였어요? 그렇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연쇄 반응시켜서 증폭시키는 그 장치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증폭이 되게 되는데 뭐가 증폭시킨다 그랬어요? 유전자 증폭, 즉 핵산이 증폭된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병원체가 갖고 있는 핵산만 여러 차례 증폭이 되게 되면서 이 사람한테 증폭이 만약에 일어났어. 무언가가 많아졌어요. 병원체의 핵산이니까 내가 증폭시키고자 하는 게 많아졌어.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 병원체가 갖고 있네 라는 거죠. 그래서 증폭 횟수가 증가하면서 병원체 핵산이 늘어나면 감염자가 되고요. 증폭 횟수가 증가해도 핵산의 양이 늘어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증폭했는데 똑같아. 그러면은 없으니까 증폭해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얘들아, 0을 증폭해봤자 얼마야? 0이야. 그렇죠? 그래서 비감염자로 판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나노바이오 센서를 이용해서 감염병을 진단을 하기도 하고요. 이 방법은 물질을 검출하고 해석 가능한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인 바이오 센서, 바이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체에서 이러한 것들, 바이오 센서와 나노미터, 굉장히 작은 크기라고 그랬죠. 나노미터의 크기를 다루는 기술이 결합한 것으로 나노바이오 센서를 이용하여 아주 적은 양의 병원체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염병을 우리가 추적을 해야 돼요. 뭘로 추적을 하고 있냐? 자, 우리가 GPS, 와이파이, 블루투스 센서 등을 이용하여 감염 원인,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다음에 감염병 환자의 규모,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이 사람 동선 확인했었고요. 하루에 확진자 수가 얼마인지 확인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러한 데이터 기술이 결국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면서 방역을 그래서 어디 위주로 해야 되는지, 소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연구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감염병을 예측하고 방역하는데 과학에 많이 필요를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과학이 미래 사회에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올까? 그러면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미래 사회 문제는 에너지 고갈, 건강과 질병, 기후변화, 사생활 침해 보안, 감염병도 유행할 것 같고요. 물 부족, 자연재해, 식량 부족, 새로운 자원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과학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술 가지고 분석해서 에너지 고갈, 건강과 질병 이런 것들,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대안을 할 거고요. 인공지능 기술도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우주 탐사 기술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저 우주에서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새로운 자원들을 발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건강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체 인증 기술, 생명공학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나 로봇공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식량 부족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배터리 기술, 나노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선생님과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그림은 감염병의 검사 방법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생긴 거 뭐예요? 그렇지. 병원체의
단백질을 가지고 확인하는 검사이다. 자, 병원체에 있는 단백질 이거 뭐예요? 항원. 그래서 키트에는 뭐가 있다? 항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맞죠? 병원체 핵산을 증폭시키는 거 이거 뭐니? 그쵸? 유전자 증폭 검사. 아주 적은 양으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유전자 증폭 검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키트로는 했는데 음성 나오는데 PCR 하면은 양성 나오는 경우 있다 그랬어. 왜? 아주 적은 양으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핵산을 이용한 감염병 진단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옳은 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자, 시료 채취 먼저 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장치에 넣어야겠죠. 그리고 늘어나는지 판단해야겠죠. 그러면은 핵산만 증폭시켰네? 그러면 뭐다? 감염자다. 핵산 여러 차례 증폭시켰는데 증폭 안 됐네? 비감염자다. 라고 구분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음에 감염병 진단에 쓰이는 키트로 사람의 사람이 감염 여부를 검사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뭐예요? 그렇지. 검체 병원에 단백질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검사 도구 맞고요. 신속항원 검사니까. 핵산량 늘어나는 거 뭐라고? PCR 우리 유전자 증폭 검사라고요. 자, 이 결과 X는 감염된, 자, C, T 둘 다 떴네요. 감염되었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표는 감염병 가에 대해서 사람 X와 Y의 두 가지 검사 결과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검사를 했더니 증폭을 많이 해도 핵산의 양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증폭을 했는데 핵산의 양이 증가했네요. 아, 그러면은 여기 Y는 감염자, X는 비감염자. 근데 기억 검사를 했더니 둘 다 한 줄이네. 이거 왜 그렇다 그랬어? 그렇지. 우리 신속항원 검사는 신속하게 단백질이 있는지 없는지만 빠르게 확인을 했었던 거고요. 우리가 적은 양으로 검사를 할 수 있었던 건 유전자 증폭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의 정확도가 더 높겠죠. 자, 검사 결과 기억, 니은 모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어요. 자, 우리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우리가 센서들을 가지고서는 수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 심박수, 속도 이런 것도 여러분들 워치나 또는 핸드폰이나 선생님과 했었던 실험 등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뭐 해야 되나? 이걸 가지고서는 활용을 해야겠죠? 자, 근데 그 중에 그냥 데이터도 아니고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즉, 기존의 데이터로는 다루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빅데이터라고 하면 현상에 대해 더 빠른 이해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져요. 왜? 데이터가 많잖아. 그래서 정확한 예측, 더 빠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양한 변수가 얽힌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질병 진단할 수도 있고요. 범죄 데이터 패턴 분석할 수도 있고요. 교통의 흐름을 최적화할 수도 있고요.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마냥 좋기만 하냐? 아니라 그랬죠. 뭐가 문제다? 그렇지. 사생활 침해를 할 수가 있다.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데이터에 활용이 될 수도 있다. 자, 만약에 내가 조사한 가지고 온 데이터가 특정한 계층에 또는 남성, 여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남성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남성 편향적인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인지 검증을 해야 되고요. 지나친 데이터의 의존으로 편협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자, 얘들아, 결국에는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본다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는 이래요 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소수에 대한 데이터보다는 다수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나친 데이터 의존을 한다면 다수의 의견을 볼 수 있으나 소수의 의견은 그렇지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편향되어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예측 모델을 적용하여 추정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 수, 우리 계속 얘기했었던 거네요. 자, 환자 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지요. 자, GPS 이용하여 환자의 감염병을 관리했었네요. 감염 환자 수를 예측하여 필요한 자원을 분배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니까, 또는 여기 급격하게 증가할 거니까, 또는 이제 완만하게 증가할 거니까 여기는 배치를 얼마나 많이 해주세요. 여기는 이제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은 감염병에 의해 전 세계 확진자를 나타내는 온라인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자, 지금 봤더니 막 지도가 막 보여요. 그쵸? 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감염 환자의 위치와 경로를 파악하는 데 도움되고 있다. 국제적 데이터베이스의 협조로 온라인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있었는지 확인했고요. 자, 전국의 각국의 감염자 수 변동상을 파악함으로써 인접 국가의 감염자 수를 예측할 수 있죠. 그쵸? 지금 요만큼이지만 이런 식으로 증가했으니 옆의 나라도 번졌다? 그럼 똑같이 이렇게 증가하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그림은 기상 관측을 다양한 기상청 관측망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 보면은 여러 가지 기상청에서 하는 일들이 있네요. 자, 기상청 관측망을 통해서 기상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죠. 그렇죠? 관측 내용이 다양해지면 당연히 기상 예보가 당연히 정확해집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내부적으로 축적하여 공개하지 않도록 보안에 신경 써야 된다. 아니요, 우리 지금 잘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날씨가 어떻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고 있지요. 공개는 하되 보안에 신경 써야 되는 건 맞겠죠? 자, 다음. 자,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생활에 적용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여러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합니다. IoT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 시계나 또는 뭐 지니아 하는 것들 있죠? 또는 여러분들 집에서 자동화되어서 나타나는 것들, 인터넷만 접속하면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가스를 끌 수 있어요. 청소기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더 넓혀지면서 스마트팜, 스마트 도시, 스마트 공장, 스마트 교통, 물류, 의료, 홈 이런 데에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료를 결국엔 데이터화시키고 정보화시켜서 그렇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지능화시켜야겠더라. 자, 우리 과학의 기술의 발전을 함으로써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쵸? 자,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추론이나 학습 능력을 컴퓨터에 구현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뭐인지 확인을 하고 정보를 탐색한 다음에 분석을 해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정리미 표현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로봇은 뭐냐?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센서를 통해서 주변 상황, 우리 아까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정보를 탐색하고 입력된 명령을 가지고서는 수행하기 위해서 판단 내리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이 무조건 좋게만 하냐? 아니다. 한계도 있다. 자, 인공지능 로봇은 의료, 산업, 현장 등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으나 무분별하게 이용되면 인간의 역량 개발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여러분들 챗GPT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을 대체하면서 일자리도 줄어들 수가 있다. 자, 사물인터넷, 집안 가전제품을 적용하여 일상생활이 자동화되고 있어요. 너무 편해요. 그런데 해킹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에 취약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인터넷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빠르고 쉽게 하고 있는데 익명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사이버 언어 폭력 등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매체나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영화, 음악 다양하게 우리가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새로운 문화가 너무 빨리 상경하고 너무 빨리 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 정보 격차와 소통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은 무조건 다 좋아요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오염도 생기고 있고요. 과학기술이 너무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키오스크 처음 나왔을 때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그쵸? 그런 것들 여전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과학기술에 너무 의존하면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능력들이 약해지고 있다. 생각하는 능력 길러야겠죠? 자꾸 챗GPT 보고 생각하라 그러면 안 되겠죠? 내 느낀 점을 걔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산업시대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과학기술의 발전을 순서대로 이용하여서 순서대로 한 것은 자, 먼저 예전에는요, 뭐 먼저 했어요. 그치? 자원을 채취를 하고요. 채취를 해야지 우리가 물질을 추출해서 제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다가 과정이다 보면 되겠고요.
다음은 지능정보 시대 과학기술 과정 발전을 순서 없이, 자, 이것도 순서 뭐부터 해야 돼요? 그치? 데이터 먼저 수집하고, 이거를 정보화 처리해서,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판단하는 지능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래 사회에 미치는 유용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생융합과 유주 태양광 발전으로 지구온난화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나오고 있고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우주 탐사로 달과 화성의 자원을 개발하고 있고요. 자,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 의료 데이터 분석하여 질병 진단하고 있어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활용과 드론 택시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유용성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계점에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센서를 통해 주변 상황을 인식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미리 입력된 행동 명령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거, 이거는 인공지능이 아닌 로봇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아니군요. 뒤에 더 있네요. 자, 과학과 관련한 사회적 쟁점과 과학윤리, 우리가 방금까지 이런 한계점들을 살펴보았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잘 써야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살펴보면은, 자, 우리 에너지, 생명윤리, 건강, 환경 및 생태, 첨단과학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놓을 거니 안 놓을 거니, 방사성 폐기물 괜찮니, 신재생 에너지 괜찮니, 안락사, 동물 실험, 배아 연구, 맞춤하기, 인간 복제, 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 과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것이 정말 괜찮은가? 비만과 다이어트, 우리 위고비 쓰는 거 괜찮은가? 항생제 남용하고 있는 거 괜찮은가? 자, 그 다음에 벌목하는 거, 우리들을 위해서 그냥 벌목하는 거 괜찮은가?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되면서 우리가 환경에도 안 좋고 우리 몸에도 안 좋은 것들, 자율주행 기술 많이 편리해졌으나 정말 괜찮은가? 이러한 사회적 쟁점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과학윤리라고 얘기를 하죠. 과학 연구를 수행하거나 과학기술을 이용할 때 지켜야 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과학윤리라고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겠죠. 과학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과학연구의 신뢰성을 높여야 됩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겠지요. 자,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자,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유용하지만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요. 자, 과학윤리를 준수하면 과학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이용은 생명윤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니네요. 의약품 개발도 동물실험을 적극적으로, 아니요, 우리는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상실험 중에 참가자 동의하지 않은 실험을 수행하지 말아야겠죠.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징용인이 이런 거 하게 되면서 끌려갔었던, 그러면서 우리가 실험을 강제적으로 했었던 그런 아픈 역사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겠다. 다음 중 과학 관련과 사회 쟁점으로 옳은 것은? 자,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논쟁은 과학 관련 사회쟁점이 하나다. 그쵸? 동물 실험은 새로운 의약품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동물 실험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그쵸? 이러한 입장들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동물도 우리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자,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을 해결할 때는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해야겠죠. 내 것만 잘했어. 내 의견만 맞아. 하면 안 돼요. 자, 몇 가지 사회 쟁점을 가지고 왔는데요. 유전자 변형 농산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주 개발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를 지지하는 입장이래요. 자, 농산물 사용을 지지한다. 가의 식량 부족 문제를, 그쵸. 우리가 유전자 변형, GMO 식품이라던가 이런 거 안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지만 우리가 많이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자, 나보다는 지구의 심해와 같은 장소를 먼저 개발해야 된다. 이거 지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다는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쵸?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가 바로 지지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단원 모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통틀어서 2시간 동안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셨을 거고 정리를 해봤을 거고, 이제 우리 교과서를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15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날 전 세계국에서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이 목격되고 있다. 밑줄 치세요. 감염병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과 같은 병원체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그 외로 감기, 독감, 결핵, 폐렴, 무좀 등이 있습니다. 자, 밑줄 칠게요. 병원체 감염은 호흡을 통한 흡입, 오염된 물과 음식물 섭취, 피부 접촉 등 수혈로 다양한 경로로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 병원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치? 바이러스, 균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감염병 진단은 병원체에 감염되었는지를 판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난 사람에게 검체를 채취한 다음 시험실에서 병원체의 존재를 확인하여 이루어지는데, 검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혈액이나 소변 등으로 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하는 것을 검체를 채취한다라고 합니다. 자, 독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의 경우, 자, 그림과 같이 단백질을 이용하는 신속항원 검사와 핵산을 이용하는 유전자 증폭을 통해서 진단합니다. 자, 단백질을 이용하는 신속항원 검사, 핵산을 이용하는 유전자 증폭 검사 두 개 다 밑줄 치고요. 자, 신속항원 검사는 밑줄 칩시다. 채취한 검체의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존재한지를 확인하는 검사법이다. 반면 유전자 증폭 검사는 채취한 검체에 들어있는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한 다음 검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법이다. 즉, 유전자 증폭 검사는 검체에 들어있는 매우 적은 양의 핵산을 단시간에 많은 양으로 복제한 다음 병원체 감염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최근에는 나노바이오 센서를 이용하여 감염병 진단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요. 자, 밑줄 치세요. 나노바이오 센서는 물질을 검출하고 해석하는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인 바이오 센서와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을 다루는 나노 기술이 결합한 것으로, 나노바이오 센서는 아주 적은 양의 병원체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나노는 아주 작은 거니까. 또한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등을 토대로 하는 생물정보학이 신종 감염병을 연구하고 진단하는 데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감염병을 진단하는 기술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염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살펴보았었고요. 자,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을 진단하는 것도 좋지만 밑줄 치세요. 감염원 및 감염병 환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병 환자의 감염 경로와 동선을 추적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조사관이 환자의 동선을 일일이 파악하는 방식이 아닌 스마트 기기에 내장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와이파이, 블루투스 센서 등을 활용하여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감염병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밑줄 치시고요. 자, 또한 감염병의 특성을 파악하고 확산을 예측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기도 한다. 밑줄 칩시다. 자, 나아가 감염병 환자의 접촉을 줄이고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방역과 소독이 가능한 방역 로봇과 같은 인공지능 로봇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고요. 그림과 같이 감염병 진단 및 추적뿐만 아니라 방역과 치료를 포함한 감염병 관리 전 과정에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백신과 치료제의 대응 수단을 확보하며 방역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측정을 한다. 스마트 기기에서 현재까지 걸음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탐구에서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생활 데이터를 측정해보자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측정할 수 있어 라고 지난 시간 선생님이 얘기했었고요. 자,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농도와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공기의 질을 쉽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여 심박수, 수면 패턴과 같은 데이터로 측정 가능해지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와 양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건강하고 편리해질 것이다. 자, 그 다음 봅시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가 디지털 형태로 전환되어 실시간으로 빠르게 수집되면서 빅데이터가 형성되고 있는데, 자, 밑줄 칩시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 관리 및 처리로는 다루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데이터이며 현재는 이러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 및 처리하는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수행평가를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현대사회는 그림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형성된 빅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현상에 대한 더 빠른 이해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졌다. 또한 빅데이터를 일상생활에서도 폭넓게 활용하면서 삶이 풍요로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빅데이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밑줄 칩시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지나친 데이터 의존 등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뒤에서 배웠던 데이터 윤리들을, 과학 윤리들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더라.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장점뿐만 아니라 문제점도 인식해야 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우리 뒤에 과학기술과 미래사회 127페이지입니다. 석유, 석탄 등 자원에 기반했던 산업시대와 달리 지능정보화 시대에는 데이터 기반하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인간과 삶에 관한 데이터는 주로 산불 인터넷 기술과 누리 소통망을 통해 수집되어 빅데이터 형태로 인터넷 클라우드에 축적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정보와 기술로 경향성, 규칙성이 분석되어 인공지능 기술에 구현되고 있죠. 최근 개발된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센서, 통신, 기능, 소프트웨어를 내장하여 산불 인터넷 기술이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과 주변 환경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 사용자가 원격으로 사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하죠. 산불 인터넷 기술은 그림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초 기술로 미래과학의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스마트홈, 스마트 의료, 스마트 교통, 스마트 도시, 스마트 물류, 스마트 공장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거 보이시죠? 자, 128페이지. 인공지능 기술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학습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사람의 말, 글, 그림 등을 입력하여 다양한 형식의 문서, 음악, 그림, 영상 등을 만들고 예측형 인공지능 기술로 기존 데이터의 추이를 분석하여 미래 변화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챗GPT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또한 산불 인식 및 제어 기술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구동장치를 제어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물리적 동작을 수행하는 로봇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빙 로봇 이런 것들 있다 했고요. 129페이지 인공지능 기술, 반도체 센서 등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은 밑줄치기가 수동적으로 작동하는 로봇을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은 주변 상황을 인식하여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인간과 상호작용하여 작업을 보조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작업뿐만 아니라 목표에 따라 크기, 형태, 작동 방식을 달리하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산업 현장, 우주 탐사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죠.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감정까지 파악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개발되면서 인간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130페이지. 사물에 부딪히고 나서야 장애물을 인식했던 로봇 청소기는 산불 인터넷,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스스로 공간을 분석하여 부딪힘 없이 동작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미래사의 다양한 문제 상황에 최적의 결과를 산출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밑줄 쳐볼까요?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 원격 모니터링으로 수집한 환자의 데이터를 질병 관리한 빅데이터와 대조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러나 학습된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하면은 우리 밑줄 쳐봅시다. 부정확한 결과를 제시하여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 산불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등 과학기술은 그림과 같이 미래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에 대처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과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개선에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예상하지 못한 오염과 폐기물이 생길 수 있다. 새로운 과학기술에 서툴러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과학기술이 너무 의존하여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한계를 예측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가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협력하는, 소통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계 잘 밑줄 쳐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예측해서 잘 발전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도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소통한 태도를 길러야 한다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과학 관련 사회 정점과 과학 윤리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